오늘 경기 데이터 지킴이 관리자 교육을 맡게 된 질환지교 소프트의 임상혁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경기 데이터 지킴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교육을 드릴 예정인데요. 지금 교육을 이제 참여해서 들으시고 계시는 분들은 경기 데이터 지킴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경기 데이터 지킴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어서 교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데이터 지킴이란 DLP 솔루션의 일종으로 쉽게 말해서 PC 내부에 있는 파일들이 외부로 못 나가도록 막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분들께서 웹페이지를 통해서 정책을 설정을 하시고 사용자 PC에 깔려있는 프로그램들이 정책을 받아가서 통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버와 에이전트 방식이고 서버에서 설정한 정책을 에이전트들이 다 받아가서 통제를 한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경기 데이터 지킴이 주요 기능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건데요. 각 기능들은 뒤쪽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앞쪽에서는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총 6가지에 대한 기능들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정보 유출 방지입니다. 정보 유출 방지란 DLP, 그러니까 경기 데이터 지킴이의 핵심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식 저장 매체나 이제 인터넷 파일 첨부에 대한 제어를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USB에 파일을 저장하는 경우나 아니면은 웹브라우저로 뭐 네이버 메일이나 다음 메일 같은 데다 파일 첨부를 하시잖아요. 이런 행위들을 다 제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출력물 보안 기능인데요. 출력물 보안 기능이란 이제 회사 내부에 문서들을 인쇄를 하실 때 이 인쇄물도 유출이 되게 되면은 보안상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출력물에 대해서도 보안을 강화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프린트 출력을 못하게 막는다라거나 아니면은 인쇄를 했을 때 회사 로고나 아니면 관리자가 지정한 텍스트가 찍히도록 하는 워터마크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민감정보 관리 기능이라고 해서 문서 안에 개인정보나 기밀 문서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해당 문서를 민감정보 문서로 간주를 하고 문서 안에 있는 민감정보들을 검출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웹 소프트웨어 차단인데요. 업무와 관련 없는 웹사이트에 접속을 했을 때 이제 차단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경고 메시지를 날린다거나 추가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실행을 했을 때 실행을 못하도록 막는다거나 아니면은 경고 메시지를 띄운다거나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PC 취약점 점검이라고 해서 국정원에서 권고하는 17가지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PC가 17가지 항목 중에서 어떠한 항목들이 안전하고 취약한지 관리자는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거에 대한 간략하게 보고서도 전달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IT 자산관리외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타 관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드웨어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현황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데이터 지킴이 주요 기능 6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관리자분들의 고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적어놔 봤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로 구분을 해놨는데요. 우선적으로 경기 데이터 지킴이 관리자 페이지에서 정책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애사항 대응,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외 설정이나 승인 기능, 네 번째로는 이제 보안 현황에 대한 보고, 이런 업무들을 관리자분들께서 보실 건데요. 이런 업무들을 잘 하시려면은 경기 데이터 지킴이 기능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은 경기 데이터 지킴이 주요 기능에 대해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간략하게 그리고 중요한 정보들에 대해서만 좀 교육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경기 데이터 지킴이 교육이 아무래도 보안 솔루션에 대한 교육이다 보니까 굉장히 딱딱하고 지루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교육을 어디서 못 받으시기 때문에 오늘 기능 하나라도 더 알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집중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PPT는 제가 이제 끌 거고요. 본격적으로 경기 데이터 지킴이 관리자 페이지를 보여드리면서 직접 시연을 보여드리면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데이터 지킴이 관리자 페이지 주소는 위쪽에 보시면은 conceq.officekeeper.co.kr로 되어 있거든요. 이쪽으로 접속을 하셔서 발급받으신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교육 순서는요, 처음에 관리자 페이지를 접속을 했을 때 굉장히 메뉴가 많기 때문에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메뉴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에이전트가 사용자 PC에 설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이전트 배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경기 데이터 지킴이 각 기능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뉴 구성은요, 총 3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위쪽에 보시면은 정보 유출 방지, 출력물 보안, PC 취약 점검, 기타 관리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4가지의 대메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각 대메뉴마다 왼쪽에 서비스 메뉴라고 해서 로그 조회, 정책 설정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로그 조회 같은 경우에는요, 사용자가 어떠한 파일을 유출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로그를 관리자는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조회는 말 그대로 정보 유출이 발생했을 때 해당 로그 기록을 볼 수 있는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저희가 승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관리자한테 나 이 USB 좀 사용하고 싶다, 아니면 나 이 파일 좀 첨부를 하고 싶다 라고 승인 요청 기능이 있는데요. 모든 승인 요청은 로그 조회에 올라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책 설정입니다. 정책 설정은 관리자분께서 실질적으로 정책을 설정하는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책 설정에서 설정한 정책을 토대로 에이전트들이 사용자 PC를 제어를 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측에 조직도 에이전트 메뉴가 있습니다. 에이전트 배포에 필요한 조직도 설정이라든지 아니면 에이전트 배포 메뉴가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 건물 아이콘을 눌러보시게 되면은 관리자 추가라든지 아니면은 관리자 보안 정책 설정이라든지 아니면은 관리자 페이지에 로그인을 해서 정책을 변경한 내역들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조직도 설정, 에이전트 배포, 그 다음에 관리자 관련 정책 설정 메뉴들이 모여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메뉴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안내를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자 PC에 에이전트가 설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이전트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조직도 설정이 우선적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조직도 설정은 조직도 설정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질환지교 테스트라는 사용자가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사전에 추가를 해놓은 사용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직도 설정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서 추가나 사용자 추가 버튼을 눌러서 추가하는 방법이에요. 한번 추가를 해보면은 부서 추가 누르신 다음에 부서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테스트 부서로 하나 생성을 하고요. 확인을 눌러보시게 되면은 테스트 부서라는 부서가 추가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 추가 버튼을 눌러서 이름이나 이메일을 필수적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테스트 PC, 이메일은 임의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 선택은 아까 설정한 테스트 부서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직급, 직책, 회사 전화, 개인 전화는 굳이 입력을 안 해주셔도 돼요.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 입력을 안 해주셔도 된다. 하지만 필수적으로 이름이나 이메일, 부서는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확인을 눌러보시게 되면요, 테스트 부서에 테스트 PC라는 사용자가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직도 설정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인원이 5명이나 뭐 10명 이 정도면은 해당 방법으로 추가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업의 규모가 조금 있어서 뭐 30명, 50명이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일일이 버튼을 누르셔서 추가하기가 굉장히 번거로우실 거예요. 그래서 있는 기능이 두 번째 기능, 통합 계정 엑셀 등록을 눌러보신 다음에요. 조직도의 엑셀 양식 다운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아보시게 되면은 제가 추가한 사용자들이 엑셀 양식에 맞춰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당 양식 그대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홍길동이라는 사용자를 추가를 하겠다. 그러면은 부서는 그대로 복사해 주셔도 되고요. 만약 테스트 부서 밑에 뭐 테스트 팀이 있다. 그러시면은 한 칸 띄고 꺽쇠, 한 칸 띄고 테스트 팀 적어주신 다음에요. 이름 홍길동 적어주시고 엑셀 양식에 직급, 직책, 회사 전화, 개인 전화도 추가를 해주셔도 되고요. 굳이 안 적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다 작성이 됐으면은 엑셀 양식을 저장해 주신 다음에 업로드를 해주시게 되면요. 추가하신 사용자분들이 조직도 설정에 자동으로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직도 설정하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이제 조직도 설정이 완료가 됐으면요. 에이전트 배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배포는 에이전트의 에이전트 배포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URL로 에이전트를 배포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설치 메일을 사용자분들한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URL 배포 방식은요. 에이전트 설치 파일 다운로드 URL이라는 이 URL을 사용자분들한테 공지를 하는 겁니다. 공지를 하게 되고 사용자분들의 해당 URL로 접속을 하셔서 다음과 같은 창이 뜨게 되면은 다운로드 하기를 눌러 주시고요.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실행시켜 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설치 창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언어를 선택을 해주시고 다음 약관에 대해서 동의함 눌러주시고요. 사용자 인증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인증 과정에 필요한 정보는요. 사용자 이름하고 이메일을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름하고 이메일을 아무거나 입력을 하면 되냐? 그건 아니고요. 사전에 조직도 설정에 등록을 해 놓았던 이름하고 이메일만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없는 이름을 입력을 해 볼게요. 없는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요. 지금처럼 잘못된 사용자 정보입니다 하면서 설치가 진행이 안 되게 됩니다. 반드시 조직도에 설정이 되어 있는 이름하고 이메일 정보를 입력을 하셔야지만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에이전트 설치 메일 보내기인데요. 아래쪽에 목록을 보시게 되면요. 조직도에 등록한 인원들의 정보를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에이전트를 설치할 사용자를 선택을 해주시고 설치 메일 보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조직도에 이메일을 등록을 하실 때 사용하지 않는 이메일 말고 실제로 사용하는 이메일로 조직도 설정을 해주셔야지만 해당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메일 보내기를 눌러주시게 되면요. 설치 메일 배포가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면서 조직도에 설정한 사용자 이메일로 메일이 전송되게 되고요. 메일을 통해서 설치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면요. 똑같은 페이지가 발생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다운로드하기 눌러주신 다음에 설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까 URL로 설치를 할 때는 사용자 인증 과정이 있었고 이름하고 이메일을 입력을 하셨어야 되잖아요. 근데 메일로 배포하게 되면요. 배포하기 전에 이름하고 이메일이 매핑이 돼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음 동의함만 누르시게 되면요. 메일 받은 자기 이름하고 이메일로 에이전트가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에이전트 배포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두 가지의 차이점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URL로 배포했을 때는 사용자 인증 과정을 거쳐야 된다. 하지만 메일로 보냈을 경우에는 메일로 보낼 때 이미 이름하고 이메일이 매핑돼서 전달되기 때문에 별도의 인증 과정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직도 설정, 에이전트 배포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사전에 에이전트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설치가 완료가 되게 되면요, 우측 하단에 경기 데이터 지킴이 에이전트가 보이실 거예요. 경기 데이터 지킴이 에이전트를 더블 클릭 눌러보시게 되면요, 자기의 회사 정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사용자를 눌러보시게 되면은 자기 자신의 이름과 이메일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이전트 설치가 완료가 되면은 관리자가 설정한 정책을 토대로 해당 PC는 통제가 들어간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이전트 설치가 완료가 됐으면 이제 관리자분께서는 에이전트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실제로 에이전트가 누가 설치를 했고 누가 설치를 안 했고, 또는 에이전트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관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왼쪽 아래에 보시면요, 서비스 요약 정보라고 해서 라이센스 구매 수량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구매한 라이센스 중에서 몇 개를 사용 중이고 몇 개가 남아있는지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간략한 정보들을 서비스 요약 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에이전트가 실제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시려면은 에이전트의 에이전트 배포로 가보시면 됩니다. 가보시게 되면요, 에이전트 설치 메일 보내기에 보시면은 현재 에이전트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미설치인지 1차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에이전트의 설치 현황 조회 쪽에 가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에이전트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인증 시각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인증 시각이 어떤 거냐? 에이전트가 설치가 되게 되면요, 서버랑 지속적으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버랑 통신을 하면서 인증을 받게 돼요. 나 지금 살아있다. 나 에이전트인데 나 지금 살아있다. 잘 동작하고 있다. 라고 인증을 서버 쪽으로 받게 됩니다. 그 인증 시각이 나와 있는 거고, 이 인증 시각이 최근 시각으로 계속 갱신이 되어야지만 정상적으로 에이전트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증 시각이 일주일 이상 인증이 안 되게 되면요, 인증 불가 페이지로 빠지게 됩니다. 인증 불가 페이지로 빠지는 케이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휴가를 일주일 이상 가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가 꺼져 있게 되면은 에이전트가 서버랑 통신을 못 하게 돼요. 그러면은 서버 입장에서는 에이전트가 통신이 안 되니까 인증 불가로 에이전트를 빼놓게 됩니다. 그리고 뭐 네트워크 선이 빠져 있어서 서버랑 통신이 안 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인증 불가 페이지로 빠지게 되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휴가 갔다 오셔서 컴퓨터를 다시 키시거나 아니면은 네트워크를 다시 연결했을 때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아오게 되고 정상 라이센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경기 데이터 지킴이가 이제 안 지워지니까 지우려고 OS를 포맷을 했어요. 그러면 에이전트가 삭제가 되잖아요. 하지만 서버 입장에서는 이게 정상적인 삭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는 되어 있지만 통신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이상 통신이 안 됐다라고 인증 불가 페이지로 빼뜨리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이상, 2주일 이상, 3주 이상, 한 달 이상 통신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은 해당 PC에 가셔서 포맷을 한 게 아닌지 한번 확인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관리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에이전트 삭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제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경기 데이터 지킴이가 제어판에서 삭제가 안 됩니다. 제어판에 들어가서 프로그램 제거,
프로그램 제거에서 ConCQ라고 되어 있는 에이전트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제거 누르시게 되면요, 에이전트 삭제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나오면서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요, 비밀번호 생성키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임시 비밀번호를 입력하라 라고 요구를 해요. 그럼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비밀번호 생성키를 관리자분한테 알려주고요, 관리자분은 임시 비밀번호 메뉴에 들어가셔서 사용자부터 받은 요 비밀번호 생성키를 입력을 하게 되고 발급을 누르시게 되면요, 임시 비밀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임시 비밀번호를 다시 사용자분한테 전달을 하시면 되고요, 사용자는 전달받은 임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시고 다음을 누르시게 되면 에이전트 삭제가 가능합니다. 이게 첫 번째 삭제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에이전트 배포에 가보시게 되면요, 아까 에이전트 설치 메일 보내기에 삭제 허용이라는 컬럼이 있습니다. 여기서 삭제 허용이 ON으로 되어 있으면 제어판에서 삭제가 가능합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은 에이전트의 설치 현황 조회 쪽에 가보시게 되면요, 현재 설치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에이전트 목록을 보실 수가 있고, 이 목록에서 체크해 주신 다음에 에이전트 삭제를 눌러주시게 되면요, 원격으로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삭제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원격으로 삭제하게 될 경우에는요, 네트워크가 불안정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끊긴다거나 하시게 되면은 잘 삭제가 안 되실 수가 있어요. 찌꺼기가 남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선 두 가지 방법으로 삭제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이전트 삭제 방법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메뉴 구성, 조직도 설정, 에이전트 배포, 에이전트 관리, 그 다음에 에이전트 삭제 방법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관리자 추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추가 방법이란, 지금 현재 최고 관리자 계정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사용자가 10명밖에 없다, 20명밖에 없다 하시면은 최고 관리자 혼자서 관리하시기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50명, 100명 인원이 많아지게 되면요, 부서도 많아지게 되고 관리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기능이 관리자 추가 기능인데요, 추가하는 방법은 우측에 건물 아이콘 눌러주신 다음에 관리자 관리 및 추가 설정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들어가 보시게 되면요, 현재 설정되어 있는 관리자 를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사전에 추가가 되어 있어서 하나가 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름이 관리자로 되어 있는 최고 관리자 한 분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하는 방법은 관리자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고 관리자로 지정할 사용자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선택이 완료가 되면요, 아이디 같은 경우에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을 해야 되니까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메일로 입력이 되게 되는데요, 수정을 해주셔도 상관없고요, 보통은 이메일로 그냥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관리 범위와 관리 권한. 관리 범위 같은 경우에는요, 질환지교 소프트, 그러니까 회사 전체를 관리를 할 건지 아니면 특정 부서를 관리를 할 건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관리 권한 같은 경우에는 모든 권한, 즉 최고 관리자랑 똑같이 정책을 수정을 하고 로그도 보고 승인도 하고 모든 기능들을 다 하실 거면은 모든 권한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일부 권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보이시는 것과 같이 4가지만 선택이 가능한데요, 승인, 아니면은 로그 조회, 아니면은 승인 요청 파일 다운로드나 유출 원본 파일 다운로드 허용에 대해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권한 같은 경우에는 최고 관리자랑 똑같은 권한을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보안상 조금 위험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관리자들은 대부분 일부 권한으로 승인하고 로그 조회만 제공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관리 범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회사 전체만 지금 선택이 가능한데요, 특정 부서를 관리를 하고 싶다 하시면요, 사전에 관리 부서 설정에서 부서가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정할 부서를 선택해 주시고 해당 부서를 관리 부서로 추가하기 눌러주시게 되면요. 관리자 관리 및 추가 설정에서 관리자를 추가하실 때 부서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추가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각 정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메뉴 정보 유출 방지에 매체별 차단 정책에 대해서 첫 번째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체별 차단 정책에 대해서 안내드리기 전에 각 정책마다 공통적인 기능이 5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경기 데이터 지킴이가 최신 버전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몇 가지가 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공통 기능 5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공통 기능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드리고 이어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쪽에 보시게 되면요. 부서 정책입니다. 부서 정책이란 부서마다 정책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정 부서의 정책을 따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서 정책을 눌러보시게 되면요. 지금 현재 질환지교 소프트라는 회사 정책 하나밖에 없어요. 이 의미는 모든 부서나 모든 사용자들이 질환지교 소프트 정책에 따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용자들이 질환지교 소프트 정책에 의해서 통제가 된다라고 아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하지만 특정 부서의 정책을 따로 설정을 하고 싶다 하셔서 대상 선택에서 제가 등록한 테스트 부서의 정책을 따로 설정하고 싶다 하시면은 테스트 부서를 선택해 주시고 정책 추가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주시게 되면요. 지금 부서 정책이 아까는 1개였는데 2개 적용 중이라고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눌러보시게 되면요. 질환지교 소프트라는 정책과 테스트 부서라는 정책이 2가지가 분리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테스트 부서에 속한 사용자들은 이 테스트 부서 정책을 따르지 질환지교 소프트 회사 정책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책이 분리가 된 거죠. 그래서 테스트 부서에 속한 인원들은 테스트 부서 정책을 따르고 그 이외의 사용자나 부서는 질환지교 소프트 정책을 따르겠죠. 완전히 분리가 됐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2번째 기능인 사용자 정책입니다. 사용자 정책은 부서 정책과 마찬가지로 특정 사용자한테만 정책을 따로 설정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용자 정책을 눌러보시게 되면요. 현재 등록된 정책이 없기 때문에 지금 조회가 안 되는 거고요. 등록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대상 선택에서 정책을 설정할 사용자를 지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테스트 PC라는 사용자한테 정책을 설정을 하겠다 하시면은 테스트 PC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책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사용자 정책이라고 해서 1개 적용 중이라고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눌러보시게 되면요. 테스트 PC라는 사용자한테 정책이 부여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테스트 PC라는 사용자는 이 테스트 PC 정책을 따르지 부서 정책을 따르지 않습니다. 완전히 분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 정책, 사용자 정책 2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용자가 적어서 부서도 적어서 뭐 부서 정책이나 사용자 정책이 얼마 없다라고 하시면 문제가 안 되는데요. 기업의 규모가 나중에 커진다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인원이 많다라고 하면요. 부서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부서 정책도 많아질 거고 사용자 정책도 많아질 겁니다. 근데 이 정책들이 많아지게 되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은 관리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테스트 부서에 부서 정책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부서 정책이 지금 질환지교 소프트랑 테스트 부서 2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모든 기능을 다 활성화를 해야 돼요. 모든 정책을. 그래서 테스트 부서라는 부서 정책에서 활성화를 누르고 또 질환지교 소프트라는 회사 정책에 들어가서 또 활성화를 누르고 지금은 부서가 2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막 10개, 뭐 100개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이걸 일일이 다 들어가서 설정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럴 경우에 사용하는 기능이 우클릭입니다. 다시 한번 정책을 다 끄겠다라고 하면요. 비활성화를 눌러주시고 우클릭 눌러주시게 되면요. 똑같이 적용할 부서나 사용자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부서
뭐 테스트 PC를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요, 진행이 성공됐다 하고 완료가 뜨고요. 테스트 부서에 가보게 되면요, 아까 활성화했던 정책이 비활성화로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사용자 정책도 마찬가지로 비활성화로 변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 PC라는 사용자 정책에서 다시 활성화를 누르고 우클릭, 그리고 질환지구 소프트 회사 정책과 테스트 부서 정책의 확인을 누르게 되면요, 테스트 부서 정책도 활성화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질환지구 소프트라는 회사 정책도 활성화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클릭에 대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부서 정책, 사용자 정책 이렇게 공통 기능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공통 기능인 선택 핀 고정 기능입니다. 이 선택 핀 고정 기능이란 정책을 설정할 때 좀 더 수월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설명드리면요, 제가 만약 테스트 PC라는 사용자한테 정책을 설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오프를 온으로 바꾸게 되면요, 매체별 차단 정책뿐만 아니라 파일 첨부 차단 정책에 들어가셔도 테스트 PC 정책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 캡처 차단 정책을 가셔도 테스트 PC 사용자 정책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부서 아니면 하나의 사용자한테 정책을 설정을 하실 때 고정을 해놓고 뭐 매체별 차단 정책이라든지 파일 첨부 차단 정책이라든지 다른 정책들을 이동하시면서 정책 설정하시기가 좀 더 수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 핀 고정 기능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공통 기능 네 번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정책 복사하기 기능입니다. 이제 사용자, 관리자 입장에서 정책을 복사하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니즈를 표현을 해주셔서 이번에 이제 업데이트가 된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질환지교 소프트라는 회사 정책이 이동식 디스크를 차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해당 정책을 복사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정책 복사하기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요, 똑같이 적용할 부서나 사용자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진행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성공이라고 뜨게 되고, 모든 부서나 사용자 정책에 가보시게 되면요, 질환지교 소프트 회사 정책과 동일하게 이동식 디스크가 차단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통째로 복사를 하는 기능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공통기능 다섯 번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쭉 아래로 내려가 보시게 되면요, 예외 설정이라고 해서 위쪽에서 정책이 뭐 차단으로 되어 있고 뭐 허용으로 되어 있고 일기 전용으로 되어 있고 설정이 되어 있어도 해당 사용자는 정책에서 예외 처리를 하겠다 하시면은 예외를 ON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해당 사용자는 아무리 정책이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해도 정책에 구애받지 않고 아예 예외 처리가 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통기능 5가지에 대해서 안내를 마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매체별 차단 정책부터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체별 차단 정책이란 쉽게 말해서 사용자 PC에 연결하는 모든 매체에 대해서 제어를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로그를 기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체라고 하면은 뭐 USB나 외장하드가 대표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 뭐 핸드폰도 포함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각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할 건데, 기본적으로 매체별 차단 기능 활성화 설정이라고 해서 활성화, 비활성화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설정한 정책을 사용을 하겠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로그도 기록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로그도 기록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책을 온, 오프라고 보시면 되세요. 활성화는 정책을 켜고 로그를 남기는 거고, 비활성화는 정책을 끄고 로그도 기록을 안 한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려면 활성화로
해주시면 되시고요. 아래 보시면은 매체별 차단 설정이라고 해서 매체 종류별로 카테고리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동식 디스크, USB나 외장 하드가 포함이 되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D-ROM, DVD, 그리고 BD가 포함이 되어 있고, 휴대용 장치라고 해서 이제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적외선 포트, 그리고 PCM, CIA 이런 거는 옛날 거의 지금 사용 안 하시는 곳들이 많아서 막아주셔도 무관합니다. 그 다음 와이어리스에는 노트북에서 아니면 PC에서 무선 와이파이를 잡잖아요. 그 와이파이를 못 잡게 막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블루투스, 그 다음 USB 테더링인데요. 핸드폰이랑 PC랑 USB 선으로 연결한 다음에 인터넷이 되도록 하는 기능이 USB 테더링인데요. 해당 기능을 막게 되고, 뿐만 아니라 지금 노트북이 예전에는 좀 두꺼워서 램 포트가 있었는데, 얇게 나오는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램 포트가 따로 없어서 외장 랜 카드를 구입을 하셔서 사용을 하는데요. 그 외장 랜 카드가 USB 테더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94 포트, 모뎀, 이미지 캡처 장치는 스캐너나 프린터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요즘은 네트워크 IP로 공유를 하기 때문에 제어를 하지 않고요. 실제로 USB 선으로 프린터나 스캐너를 PC에 다이렉트로 연결을 했을 때만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리얼 패럴 포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각 카테고리마다 기본적으로 차단, 읽기 전용, 허용이 가능한데요. 읽기 전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동식 디스크나 CD-ROM에 대해서만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단 같은 경우는 USB를 예를 들면 USB를 꽂았을 때 아예 인식이 안 되고 차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읽기 전용 같은 경우에는요, USB를 꽂았을 때 USB가 인식이 돼요. 하지만 읽기만 가능한 겁니다. 즉, USB에 있는 파일을 PC로 저장하는 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PC에 있는 파일을 USB로 저장하는 것은 막히고요. 그리고 USB 안에 있는 파일을 삭제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수정해서 다시 저장을 한다거나 이런 기능들은 다 막히게 됩니다. 무조건 읽기만 가능하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허용은요, 그냥 평상시처럼 사용을 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매체별 차단 설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동식 디스크를 읽기 전용으로 한 다음에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업데이트는 정책은 에이전트가 서버랑 통신하면서 자동으로 받아오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빠르게 시연 보여드리기 위해서 수동으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USB가 인식돼서 올라와 있고요. 해당 USB에다가 제가 파일을 하나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출 테스트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해당 파일을 저장을 하게 되면요, 이 폴더로 복사하려면 관리자 권한이 필요합니다 라고 윈도우 액세스 거부창이 발생을 하게 되고, 우측 하단에는 경기 데이터 지킴이 파워 창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체가 차단이 됐다 라고 확인을 눌러 보시게 되면요, 이 익스플로러 창에서 차단이 됐다 라고 확인 메시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동작은 이런 식으로 된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제어가 됐을 때 로그는 어떻게 남냐? 로그는 로그 조회에서 볼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정책 설정과 1대1로 매칭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 정책 설정이 매체별 차단 정책의 첫 번째 탭인 매체별 차단 설정이잖아요. 로그는 매체별 내역의 첫 번째 탭인 매체별 내역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체별 내역에 보시게 되면요, 전체 파일을 눌러주시고 지금처럼 질환지교 소프트라는 부서에 속한 질환지교 테스트라는 사용자가 반출테스트.txt라는 문서를 USB로 반출을 했지만 차단이 됐다라고 로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세를 눌러보시게 되면요, 어떠한 USB에 파일을 반출을 했는지,
어떠한 매체에 반출을 했는지 매체 정보를 자세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로그는 이런 식으로 남는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매체별 내역에는 모든 로그를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동식 디스크, 즉 USB나 외장 하드에 파일을 저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장을 시도했다가 차단이 된다든지 이런 로그에 대해서만 남기고 있고, 나머지 매체들에 대해서는 제어는 하지만 로그는 현재 남기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확인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시 매체별 차단 정책으로 돌아와서 아래쪽에 내려가 보게 되면은 이동식 디스크 읽기 전용 정책 예외 설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기능은요, 지금처럼 USB가 읽기 전용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때 USB 안에 파일을 넘기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제어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보안의 강도는 살짝 낮추고 업무의 효율을 조금 높이고자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정보 미포함 파일의 전송을 허용합니다. 즉, 파일에 민감정보, 개인정보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해당 파일은 그냥 USB에 저장이 가능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옵션을 제가 한번 체크를 해주고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에 지금 현재 보시면은 민감 정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파일을 바로 넘기게 되면 차단되고요. 반드시 민감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 파일에다가 우클릭 눌러주시고 경기 데이터 지킴이에 매체 저장 반출 가능 검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검사를 진행하시게 되면요, 민감정보 미포함 파일이다 라고 나오면서 전송이 가능하다 라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아래쪽에 반출 경로 설정하기를 눌러주신 다음에 반출할 USB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출하기를 눌러주시면은 정책은 읽기 전용이지만 파일에 민감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출이 가능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을 좀 더 높이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 기능도 마찬가지로 암호화 파일의 첨부를 허용합니다. 즉, 파일이 경기 데이터 지킴이에 의해서 암호화된 파일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요, 그냥 USB로 반출이 가능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책을 제가 받아오고요. 해당 파일이 지금 암호화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이 파일을 우클릭으로 경기 데이터 지킴이 암호화 설정, 그 다음에 암호화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암호화된 파일을 바로 USB로 반출하시면 안 되시고요. 반드시 암호화된 파일인지 검사를 해야 되니까 우클릭 경기 데이터 지킴이 그다음 매체 저장 반출 가능 검사하기를 눌러보시게 되면요, 암호화 파일이다 그리고 전송이 가능하다 라고 마찬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반출 경로 설정하기를 눌러서 똑같이 USB를 선택해 주시고 반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반출 테스트라는 암호화된 파일이 USB로 저장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100KB 이하의 파일의 첨부를 허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파일의 크기가 100KB보다 이하면은 그 파일은 그냥 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인데요. 100KB라는 기준은 여기서 첨부 가능 사이즈 변경도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정책을 받아오게 되고 해당 파일을 다시 한번 우클릭 눌러주고 경기 데이터 지킴이 반출 가능 검사 눌러보시게 되면요, 반출 가능 크기의 파일이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럼 똑같이 반출 경로를 설정해 주신 다음에 USB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동식 디스크가 읽기 전용일 때 사용하는 예외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아래로 이제 내려와서 개별 설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설정이란 매체의 정보를 등록을 해놓고요,
그 해당 매체에 대해서 정책을 내릴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즉 쉽게 설명드리면요, USB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USB가 읽기 전용으로 막혀 있어요. 근데 해당 부서에서는 특정 USB를 그냥 자유롭게 사용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해당 USB 정보를 이 개별 설정에 등록을 하신 다음에 허용으로 설정을 놓게 되면요, 그 USB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체를 등록을 해놓고 사용이 가능한 기능이다 라고 아시면 되는데요. 추가하는 방법은 우측 하단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윈도우 장치 관리자에서 매체에 대한 정보들을 다 찾아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장치 관리자에서 찾는 방법은 아래쪽에 장치 정보 확인 방법에서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뒤쪽에서 좀 더 쉽게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쭉 내려보게 되면요, 확장자 설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확장자 설정은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확장자를 가지는 파일들만 차단을 하겠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등록되어 있는 확장자들만 로그 쪽에서 모아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확장자들이 48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쭉 올라가셔서 로그 조회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로그 조회에 가보게 되면요, 설정된 확장자 파일이라고 디폴트로 체크가 되어 있어요. 즉 아래쪽에 등록된 48개의 확장자를 가지는 파일에 대한 로그들만 모아서 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48개 확장자 이외의 파일들의 로그를 보시려면은 전체 파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등록된 확장자들만 모아서 로그를 볼 수 있는 기능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매체별 차단 정책으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예외 설정은 제가 안내를 드렸고요. 이제 USB가 지금처럼 차단이 되어 있을 때 사용자가 관리자한테 요청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나 이 USB 좀 사용을 하고 싶어 라고 요청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 기능이 두 번째 탭인 매체별 승인 설정입니다. 승인 설정을 사용하시려면 마찬가지로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승인 해제 시간 설정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30분으로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 사용자가 관리자한테 나 이 USB 좀 사용을 하고 싶어, 아니면 나 이 외장하드 좀 사용을 하고 싶어 라고 요청을 보내게 되고, 관리자가 승인 완료를 해주게 되면요, 여기 설정되어 있는 30분 동안만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승인 요청에 대한 승인 완료나 반려는 관리자가 해줄 수가 있는데요, 관리자 페이지에 제가 로그 조회에 올라온다라고 했잖아요. 로그 조회에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관리자분께서 평소에 업무를 보시면서 관리자 페이지에 로그인해서 계속 보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승인을 요청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알림을 관리자는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받는 방법은 승인 알림 수신 설정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메일로 알림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은 사용자가 승인 요청을 보냈을 때 관리자는 관리자 메일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알림을 받으실 수가 있고, 메일을 통해서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하신 다음에 관리자 권한으로 로그인을 해주시고 승인 완료나 반려가 가능합니다. 메일을 받으시려면 아래쪽에 승인 요청 알림 메일 수신 목록에 메일 받을 관리자를 반드시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최고 관리자다 하시면은 최고 관리자를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요, 사용자가 승인 요청을 했을 때 해당 관리자라는 관리자는 이 이메일을 통해서 알림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연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USB가 다시 한번 막혀 있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 폴더에 복사하려면 관리자 권한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파일이 안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USB를 사용자가 사용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우측에 경기 데이터 지킴이 트레이 아이콘에다 우클릭 눌러주시고요, 매체 사용 승인 요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PC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매체들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현재 정책이 읽기 전용으로 되어 있는 USB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당 USB를 선택해 주시고 승인 유형은 허용으로 해주신 다음에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업무, 어떠한 업무 때문에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수정을 해주시고 요청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관리자에게 매체별 승인 요청이 정상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면서 완료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관리자는 관리자 페이지에 로그 조회의 매체별 내역, 마찬가지로 두 번째 탭 매체별 승인 요청 현황 및 승인 내역에 가셔서 어느 부서의 어떠한 사용자가 어떠한 장치에 대해서 승인 요청을 보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승인 완료 또는 승인 반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승인 완료를 해주시게 되면은 사용자는 아까 정책에서 설정되어 있던 30분 동안만 해당 USB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30분이 지나게 되면은 다시 원래 정책인 일기 전용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매체별 차단 정책에 돌아오셔서 지금까지 매체별, 특정 매체에 대해서 요청을 보내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 제가 개별 설정에 대해서 장치 관리자에서 정보를 다 찾아서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쉽게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린다라고 했었어요. 다시 돌아와 보게 되면요. 아까 없었던 매체가 등록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관리자한테 매체에 대한 승인 요청을 보내게 되면요. 개별 설정에 디폴트로 올라오게 됩니다. 디폴트로 올라오게 되고요. 여기서 해당 매체를 허용으로 바꿔주시게 되면요. 해당 부서에서 해당 매체는 허용으로 그냥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은 USB 파일을 반출을 했을 때 약간 차단이 됐잖아요. 잠시만요. 약간 차단이 되는데 이렇게 파일이 넘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설정에 좀 더 쉽게 등록하는 방법은 승인 요청을 보내게 되면 자동으로 올라오게 되고 이 상태에서 해당 매체를 허용으로 바꿔주게 되면 이 정책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계속 허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인 요청할 때마다 매체들이 여기에 계속 추가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엄청 많아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등록이 되셨을 때 반드시 설정을 눌러주신 다음에 메모를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모는 뭐 어느 부서, 무슨 USB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주시게 되면요. 나중에 검색을 하셔서 찾기도 편하시고 좀 더 관리하기가 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별 설정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거는 사용자가 관리자에게 나 이 USB, 이 매체 좀 사용을 하고 싶어 라고 요청을 보냈잖아요. 근데 세 번째는 파일별 승인 설정이라고 해서 나 이 파일만 USB에 저장을 하고 싶어, 이 파일만 외장하드에 저장을 하고 싶어 라고 파일 단위로 요청을 보내는 기능입니다. 마찬가지로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알림을 받으시려면은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되고 알림 받을 관리자를 추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파일을 반출하게 되면요. 다시 차단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나 이 파일만 USB에 저장을 하고 싶어 라고 관리자한테 요청하는 기능인데요. 우클릭 눌러주시고 경기 데이터 지킴이에 매체 저장 반출 승인 요청을 눌러주시게 되면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횟수, 몇 번 USB나 외장하드에 저장을 할 건지 아니면은 저장 가능 기간, 특정 기간 동안 자유롭게 반출을 할 건지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반출 승인 요청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승인 요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라고 나오게 되고요. 관리자는 마찬가지로 관리자 페이지에 로그 조회에 매체별 내역, 이번엔 세 번째 탭인 파일별 승인 요청 현황 및 승인 내역에서 어느 부서에 어떠한 사용자가 어떤 파일에 대해서 요청을 보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확인해 주시고 관리자는 체크, 승인 완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사용자 PC에 최대 5분 안에 메시지가 날라오게 됩니다. 저는 빨리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책 업데이트를 좀 했고요.
이런 식으로 우측 하단에 파일 반출 승인 요청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라고 나오게 되면요, 지금 이 파일은 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파일을 바로 넘겨주시게 되면요, 차단이 되고요. 반드시 우클릭에 경기 데이터 지킴이 매체 저장 반출 가능 검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검사를 눌러보시게 되면은 파일 반출 승인이 완료가 됐다, 전송이 가능하다 라고 나오면은 이 상태에서 USB 경로를 지정해 주시고 반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프로세스를 정리해 드리면요, 승인 요청, 승인 완료, 그 다음에 반출 가능 검사, 그 다음에 경로를 지정해 주시고 반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이유는요, 사용자가 관리자한테 해당 파일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어요. 근데 받은 다음에 파일의 내용을 수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수정된 파일 같은 경우에는 승인받은 파일하고 완전히 다른 파일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검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승인받은 파일의 해시값하고 이제 반출하기 직전의 파일의 해시값을 비교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검사를 통해서 해시값이 일치하면은 반출이 가능한 거고요. 일치하지 않으면은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승인 요청을 제가 보내놓고 완료를 받았어요. 근데 우측 하단에 팝업 창이 떴는데 제가 자리를 비워서 못 봤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는 경기 데이터 지킴이 에이전트에서 승인 요청 검사 눌러주시고요. 우측 상단에 승인 요청 내역이라고 눌러보시게 되면요, 현재 자기 자신이 승인 요청을 했고 승인 완료를 받은 파일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승인 요청 내역 확인 방법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매체별 차단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승인 요청 두 가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파일 첨부 차단 정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첨부 차단 정책이란 사용자가 웹브라우저에서 네이버 메일이라든지 다음 메일이라든지 이런 웹메일에다가 파일 첨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룹웨어 같은 사이트에다가 파일 첨부를 하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아니면은 카카오톡에 파일 첨부라든지, 아니면은 기업용 메신저에다 첨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웃룩 같은 메일 클라이언트에다가 파일 첨부를 한다든지, 이런 모든 파일 첨부 행위에 대해서 제어를 하고 로그를 기록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페이지에 와보게 되면요, 똑같이 활성화, 비활성화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활성화는 정책을 사용을 하고 로그를 남기고, 비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정책을 사용을 하지 않고 로그도 안 남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눌러주고요. 아래쪽에 카테고리별 차단 설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카테고리가 쭉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웹하드, 메신저, FTP, 유틸리티, 메일 클라이언트, 클라우드 스토리지, 그 다음에 오피스 제품군, 원격 제어, 웹브라우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각 카테고리마다 속해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웹브라우저를 예를 들면요,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인터넷 익스플로러 등이 있겠죠. 이런 프로그램, 즉 프로세스 기반으로 저희가 제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는 게 가장 빠르기 때문에 웹 브라우저 카테고리를 차단으로 놓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을 업데이트를 하고요. 제가 네이버 웹메일에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메일에서 빠른 첨부를 통해서 제가 바탕화면에 만들어 놨던 파일 첨부 테스트 엑셀 파일을 첨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첨부 파일이 차단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면서 이제 첨부가 안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로그는 어떤 식으로 남는지 한번 관리자 페이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1:1로 매칭돼서 로그 조회에 파일 첨부 내역에 가보시게 되면요, 어떠한 부서의 어떠한 사용자가 어떠한 파일을 첨부를 했는데 차단이 됐다 라고 확인이 가능하고요. 상세를 눌러보시게 되면요, 크롬 프로세스에서 첨부를 했고 사이트는 mail.naver.com이다 라고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는 이런 식으로 되고 로그도 이런 식으로 남는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시 파일 첨부 차단 정책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내려와 보시게 되면요, 차단 정책 예외 설정이라고 해서
좀 더 보안의 단계는 낮추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두 가지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미포함 파일의 첨부를 허용합니다. 즉, 파일에 민감정보가 없으면 그냥 첨부가 가능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해당 정책을 체크해주고 정책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일 첨부 테스트라는 엑셀 파일에 민감정보가 없잖아요. 이거를 바로 첨부하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차단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매체 쪽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가능 검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클릭 눌러주시고 경기 데이터 지킴이에 이번에는 프로그램 파일 첨부 반출 가능 검사를 눌러주고요. 검사하기. 그러면은 민감정보 미포함 파일이다, 전송이 가능하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해당 창이 떠 있는 상태에서 첨부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첨부를 해보게 되면은 아까는 차단이 됐지만 지금처럼 첨부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민감정보가 없기 때문에 첨부가 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암호화 파일의 첨부를 허용합니다 라는 기능인데요. 정책을 업데이트하고 해당 파일을 한번 암호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된 파일에 대해서 바로 또 첨부하시면 안 되시고 반드시 우클릭, 경기 데이터 지킴이, 프로그램 파일 첨부, 반출 가능 검사 눌러주시면요, 암호화 파일이다, 전송이 가능하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 창이 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첨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처럼 첨부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단 정책 예외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시게 되면요, 개별 설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개별 설정은 카테고리별로 속한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정책 설정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웹브라우저가 차단이 되어 있으면은 크롬이나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네이버 웨일 같은 데서 파일 첨부를 했을 때 첨부가 안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크롬에서는 첨부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크롬을 검색해 주시고 허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른 웹브라우저에서는 첨부가 차단이 되지만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첨부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장자 설정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확장자 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경기 데이터 지킴이에서 파일 첨부를 제어를 할 때 기본적으로 100KB 기준으로 100KB보다 큰 파일들은 차단을 하게 되고요. 작은 파일들은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때, 개발 프로그램이나 뭐 특정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들을 실행을 할 때 사용자 입장에서 안 보이는 백단에서 첨부 행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설정 파일이라든지 뭐 내용 파일이라든지 이미지 파일이라든지 이런 파일들이 사용자가 직접 첨부한 게 아니라 백단에서 프로그램에 필요한 파일들을 첨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파일들이 굉장히 작아요. 근데 이 파일들이 만약 차단이 된다라고 하면요, 뭐 이미지가 안 보인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에러가 발생을 한다든지 이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100KB 기준으로 크면은 차단하고 작으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KB보다 작은 파일들이 그냥 첨부가 되면은 이것도 유출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있는 기능이 확장자 설정이고요. 이 확장자 설정에 지금 48개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등록된 확장자를 가지는 파일은 크기와 상관없이 정책에 의해서 무조건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100KB 기준으로 크면 차단, 작으면 허용이지만 등록된 확장자를 가지는 파일들은 크기와 상관없이 무조건 차단이 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텍스트 파일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제가 텍스트 파일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파일을 빼보고 위에 웹브라우저에 보면은 웹브라우저가 차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크롬이나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런 웹브라우저에서 첨부가 지금 차단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테스트 파일의 크기가 지금 1메가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파일을 제가 첨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장자 설정에 txt가 빠져 있기 때문에
100KB 기준으로 크면 차단, 작으면 허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파일을 첨부를 하게 되면 100KB보다 크기 때문에 지금 첨부가 차단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해당 용량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100KB 아래로. 그러면은 해당 파일을 다시 한번 첨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첨부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자 페이지의 확장자 설정에 txt를 등록을 하게 되면은 파일의 크기가 100KB보다 작아도 첨부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확장자 설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를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파일 첨부 허용 URL 설정입니다. 파일 첨부 허용 URL 설정이란 URL을 등록을 해놓고요. 해당 URL에서는 파일 첨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예외 처리를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네이버 메일에서 지금 파일 첨부가 제어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주소가 지금 mail.naver.com이에요. 제가 이 주소를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를 눌러주시고 반드시 별표 사이에다가 도메인명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슬래시를 넣으셔도 돼요. 슬래시 아래의 주소까지 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넣어주셔도 되고, 그리고 앞에 www는 웬만하면 빼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익스플로어 같은 경우에서는 www까지 다 URL 창에 보이게 되는데 크롬 같은 경우에는 www가 이제 생략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별표 사이에 도메인만 입력해 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mail.naver.com에서는 파일 첨부를 허용을 하겠다라고 설정한 다음에 정책을 받아오게 되면요, 파일 첨부가 자유롭게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첨부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사이트에서는 첨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기능이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파일 첨부 허용 키워드 설정인데요. 지금처럼 뭐 질환지교 소프트, 경기 데이터 지킴이라는 이제 키워드가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파일명에 해당 키워드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그냥 첨부가 가능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일 첨부 허용 URL 설정은 URL로 예외 설정을 하는 거고, 파일 첨부 허용 키워드 설정은 파일명에 포함된 키워드로 예외 설정을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처럼 파일을 첨부를 할 때 첨부가 막혔어요.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첨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자한테 나 지금 이 파일 좀 첨부를 하고 싶어 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해당 기능이 파일별 승인 설정입니다. 마찬가지로 활성화되어 있어야 되고요. 메일로 알림을 받으시려면 활성화 해주시고 알림받을 관리자를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책을 제가 한번 받아오게 되고요. 테스트 파일을 한번 첨부가 차단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처럼 테스트 파일이 차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관리자한테 요청하는 방법은 우클릭을 눌러주신 다음에 경기 데이터 지킴이 프로그램 파일 첨부 반출 승인 요청을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매체 쪽이랑 마찬가지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첨부 가능 횟수, 몇 번 첨부를 할 건지, 아니면 첨부 가능 기간, 특정 기간 동안 자유롭게 첨부를 할 건지 선택을 해주시고 업무 목적에 맞춰서 메시지를 수정해 주신 다음에 승인 요청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관리자는 관리자 페이지에서 로그 조회의 파일 첨부 내역, 그리고 두 번째 탭 파일별 승인 요청 현황 및 승인 내역에서 어떠한 부서에 어떤 사용자가 어떤 파일에 대해서 요청을 보내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체크해 주시고 승인 완료 눌러주시게 되면은 5분 안에 사용자 PC에 메시지가 날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경기 데이터 지킴이 팝업 창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상태로 이 파일을 바로 첨부를 해주시면 안 되시고요. 반드시 우클릭 경기 데이터 지킴이 프로그램 파일 첨부 반출 가능 검사 눌러주시고 검사하기. 그러면은 파일 반출 승인이 완료가 되었다, 전송이 가능하다 라고 나온 상태에서 첨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승인 요청, 승인 완료, 반출 가능 검사, 그리고 검사창이 떠 있는 상태에서 파일 첨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DLP의 핵심 기능, 즉 경기 데이터 지킴이의 핵심 기능인 매체별 차단 정책과 이제 파일 첨부 차단 정책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부가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화면 캡처 차단 정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캡처 차단 정책이란 말 그대로 뭐 프린트 스크린 키나 아니면은 캡처 도구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화면을 캡처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어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는 게 가장 빠르기 때문에 정책을 활성화를 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을 활성화한 상태에서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게 되면은 우측 하단에 캡처 차단이라는 팝업 창이 발생을 하면서 프린트 스크린 키가 차단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캡처 도구와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캡처를 하실 때 검정 화면만 캡처되도록 제어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유 폴더 차단 정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폴더 차단 정책이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폴더에 대해서 제어를 하는 건 아니고요. 로컬 PC에 폴더에 대해서 우클릭 누르신 다음에 공유를 거는 윈도우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은 폴더에다가 우클릭 누르시고 속성에 들어가셔서 공유라는 탭에서 공유를 거실 수가 있는데요. 해당 기능을 막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능이 있는 이유는 외부 사용자가 노트북을 들고 회사 내부로 들어와서 회사 내부 네트워크에 접속을 한 다음에 공유가 걸려있는 폴더에 대해서 접근을 한 다음에 파일을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방지하고자 공유 폴더를 아예 만들지 못하도록 이제 공유 폴더를 제어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예외 경로 설정이라고 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윈도우 시스템 32에 스플의 드라이버스가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해당 경로는 이제 프린터 공유와 관련된 경로이기 때문에 지워주시면 안 되시고요. 그리고 공유 폴더 차단 정책을 예외할 폴더들은 추가적으로 등록을 하셔서 예외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클립보드 차단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립보드 차단 정책이란 쉽게 말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막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능이 있는 이유는 저희가 파일 첨부는 파일 첨부 차단 정책에서 제어를 하지만 이미지나 텍스트 문구에 대해서 컨트롤 C나 컨트롤 V로 붙여넣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도 막고자 있는 기능이고요. 활성화를 놓게 되면은 컨트롤 C, 컨트롤 V 기능이 막히게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막는 기능은 아니고요. 위쪽에 제어 소프트웨어 목록이라는 두 번째 탭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컨텐츠 보호 대상, 클립보드 차단 대상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즉 컨텐츠 보호 대상에 있는 프로그램에서 작업을 하다가 컨트롤 C를 누르시고 클립보드 차단 대상에 있는 프로그램에다가 컨트롤 V를 했을 때만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컨텐츠 보호 대상에는 워드가 있습니다. MS 워드에서 작업을 하다가 MS 워드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막지를 않고요. 워드에서 작업을 하다가 뭐 크롬이나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프로그램에다가 붙여넣기를 했을 때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면은 워드에서 작업을 하시다가 컨트롤 C를 눌러주시고 크롬에다가 컨트롤 V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지금처럼 붙여넣기가 안되고 차단창이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무조건 컨트롤 C, 컨트롤 V를 차단하는 것은 아니고 제어 소프트웨어 목록에서 컨텐츠 보호 대상의 프로그램에서 컨트롤 C를 누르시고 클립보드 차단 대상의 프로그램에다가 컨트롤 V를 했을 때만 제어를 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민감정보 관리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감정보 관리 기능이란 실시간 검사랑 예약 검사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파일에 민감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을 때 해당 민감정보를 검출을 하게 되고 로그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한테 특정 파일에 민감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푸시 알림을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실시간 검사 정책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건데요. 실시간 검사 정책은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만 해당 파일에 검출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벤트란 파일을 생성 아니면 수정해서 저장한다거나 복사를 한다거나 이런 윈도우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해당 파일에
검사가 들어가게 되고 민감 정보를 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지만 해당 정책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일반 검사와 빠른 검사 유형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일반 검사는 파일에 있는 모든 민감 정보를 검출을 하게 되고, 빠른 검사 같은 경우에는 최소 조건만 만족하게 되면 넘어가는 방식으로 좀 더 빠르게 검사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일 옵션에서는 검사할 파일들의 범위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30메가로 되어 있는데요. 즉 30MB보다 큰 파일들에 대해서는 검출이 진행이 안 되고요. 30MB보다 작은 파일들에 대해서만 검출을 하겠다라는 의미고요. 다중 압축 단계가 지금 2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이 의미는 압축이 한 번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압축된 파일에 대해 또 한 번 압축이 되어 있으면 2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압축이 2번 되어 있는 파일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텍스트 파일에다가 민감 정보인 이메일하고 전화번호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파일을 저장을 하게 되면은 수정이라는 이벤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경기 데이터 지킴이 에이전트에서 이와 같이 검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측 하단에 민감 정보가 발견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면서 자세히 보기를 눌러보게 되면은 텍스트 파일에 이메일 한 건과 휴대전화 번호 한 건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사용자한테 푸시 메시지를 날리게 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돼서 로그는 어떻게 남냐? 위쪽에 로그 조회에 민감정보 관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실시간 검사 내역에서 민감정보가 검출될 파일에 대해서 로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의 어떤 사용자가 파일의 내용을 수정을 했는데 해당 파일에 민감 정보가 2건이 발생을 했다라고 로그 기록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상세 버튼을 눌러보시게 되면은 해당 민감 정보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메일이랑 전화번호였다 정도만 알 수가 있지, 이거에 대한 정확한 값은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 기업들에서는 이 용도로는 많이 사용을 안 하시고요. 저희가 민감 정보가 검출된 파일에 대해서 자동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은 검출 파일에 대해서 자동 암호화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동 암호화 설정을 해주고 정책을 받아오게 되면요, 민감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파일에 이벤트가 다시 한번 발생을 했을 때 경기 데이터 지킴이에서 검사가 들어가면서 파일을 자동으로 암호화를 걸게 됩니다. 이 암호화된 파일은 경기 데이터 지킴이 에이전트가 안 깔려 있으면 볼 수가 없고요. 해당 자리에서만 볼 수가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만약 고객사나 파트너사 아니면 업무에 필요한 협력 업체에 보내야 되는데 암호화가 걸려 있으면 그 협력 업체에서 볼 수가 없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암호화를 해제를 하신 다음에 반출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해제하는 방법은 우클릭 눌러 주신 다음에 경기 데이터 지킴이에 암호화 해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해제를 누르게 되면요, 완료가 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면서 임시적으로 해제가 되지만 실시간 검사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암호화가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파일에 대해서 어떻게 암호화 해제를 하냐? 아까 저희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파일에 대해서 승인 요청이 가능한 기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파일을 USB나 외장하드에 저장을 하고 싶다, 아니면은 첨부를 하고 싶다 라고 요청을 보낼 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우클릭 누르신 다음에 경기 데이터 지킴이에서 매체 저장 반출 승인 요청을 하실 때 우측에 승인 옵션이라고 해서 반출 가능 기간 동안 강제 암호화 해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옵션을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요, 승인 유형의 옵션이 자동으로 저장 가능 기간으로 설정이 되게 되고요. 승인 요청을 보내고 관리자가 승인 완료를 해주게 되면은 해당 기간 6월 1일 오후 4시 46분 동안 해당 파일의 암호화 해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호화 해제를 하시려면 반드시 이 승인 옵션을 설정해 주신 다음에 승인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암호화 해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요, 승인 요청을 보내게 되고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면은 관리자가 매체별 내역에 파일별 승인 요청 현황 및 승인 내역에서 해당 파일을 승인을 해줄 거고요. 승인이 완료되면 우측 하단에 결과가 도착을 하게 되고
이 상태에서 해당 파일에 암호화 해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암호화 해제가 완료가 됐고요. 아까 실시간 검사가 걸려 있어서 암호화 해제를 해도 다시 암호화가 됐었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아까 승인 옵션을 통해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암호화가 다시 안 되고 암호화가 완전 해제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간 검사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다음으로는 아래쪽에 내려보시면 확장자 설정이라고 해서 파일에 대해서 무조건 민감 정보를 검출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확장자 설정에서 ON으로 되어 있는 확장자를 가지는 파일에 대해서만 검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 정책에 맞춰서 확장자들을 조절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예외 경로라고 해서 민감정보 검출이 들어가지 않을 경로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휴지통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즉 휴지통에 있는 파일들에 대해서는 민감정보 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회사 내부적으로 예외 처리를 해야 될 경로가 있다 하시면은 이 추가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경로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민감정보 상세 설정인데요. 민감정보 상세 설정이란 어떠한 정보들을 민감정보로 간주를 하겠냐라고 설정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내려보시면은 주민번호, 전화번호, 계좌, 카드, 그 다음에 이메일, 사업자 법인, 외국인 번호, 여권 번호, 운전면허, 건강보험 번호가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들이 정규식에 맞춰서 다 짜여 있기 때문에 정규식에 일치하게 되면 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정보들을 검출할 건지 안 할 건지 ON, OFF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최소 검출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번호가 2개로 되어 있는데요. 주민번호가 하나일 때는 민감정보로 간주를 하는 게 아니고요. 2개부터 민감정보로 간주를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는 이제 민감정보 키워드 설정이라고 해서 위쪽에 있는 민감정보 이외에 관리자가 지정한 문구나 단어가 파일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해당 파일도 민감정보 파일로 간주를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키워드 설정이 가능하고요. 키워드는 최대 10개까지만 활성화가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실시간 검사 정책에 대해서는 다 안내를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예약 검사인데 예약 검사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검사랑 다른 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스케줄을 걸어놓고 그 스케줄 동안 검출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시간 검사는 이벤트가 발생할 때 실시간으로 검출이 들어갔던 거고 예약 검사는 특정 스케줄에 모든 PC에 대해서 검출이 들어가는 기능이 있다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소프트웨어 실행 관리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실행 차단 정책이라고 있는데요. 업무와 관련 없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실행을 아예 못하도록 차단을 하거나 아니면 경고 메시지를 날리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카테고리별 차단 설정이라고 해서 웹하드, 메신저, FTP 유틸리티, 동영상 플레이어 등 카테고리가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카테고리마다 속해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즉 웹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크롬 아니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네이버 웨일 같은 게 있겠죠. 이 웹브라우저 카테고리를 차단으로 놓게 되면요 해당 웹브라우저 프로그램들이 아예 실행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아예 못하게 하는 기능이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플레이어 차단으로 놓고 정책을 업데이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와 같이 경기 데이터 지킴이 팝업 창이 발생을 하면서 차단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경고로 설정하시게 되면요 여기 닫기 왼쪽에 무시하기 버튼이 생기게 되고요. 이 무시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냥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래쪽에 내려와 보시게 되면요 개별 설정이라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종류가 전 세계적으로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 DB에 없는 프로그램도 분명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경기 데이터 지킴이 에이전트가 깔려있는 PC에서 한 번이라도 실행이 됐던 소프트웨어들은 다음날 여기 개별 설정에 다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DB에 없는 소프트웨어들도 차단이 가능하다, 사후적으로 차단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웹사이트 접속 관리의 웹사이트 접속 차단 정책입니다. 웹사이트 접속 차단 정책이란 마찬가지로 업무와 관련 있는 사이트에 대해서 접속을 하실 때 차단을 하거나 경고창을 띄우게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전체 웹사이트 접속 제어, 즉 모든 웹사이트 접속을 아예 못하도록 막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 설정에서 이제 허용으로 등록할 사이트들을 추가해 주신 다음에 모든 사이트들은 다 막고 특정 사이트에만 접속이 가능하도록 설정이 가능하고요. 다음으로는 IP 접속 차단, 즉 IP로 접속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아래에 내려와 보시면 카테고리별 차단 설정이라고 해서 뭐 웹메일, 쇼핑, 증권, 취업, 게임 같은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각 카테고리마다 사이트들이 분류되어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대해서 보시려면은 우측에 웹사이트 상세 목록에서 각 카테고리마다 속해 있는 사이트 DB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것도 이해하기 쉽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쇼핑 사이트를 한번 차단으로 놓고 정책을 받아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11번가라는 사이트에 한번 접속을 해 볼게요. 접속을 하게 되면은 에이전트에서 해당 URL을 인식을 해서 차단을 발생하게 되고요. 해당 사이트는 관리자가 설정한 경기 데이터 지킴이 정책에 의해 차단되었습니다 라는 창이 발생을 하면서 접속이 안 되게 됩니다. 정책이 만약 경고로 되어 있다 하시면은 이제 무시하기 버튼이 생성이 되게 되고요. 무시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지정시간 일시 허용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관리자분들께서 많이 요청을 해서 있는 기능인데요. 점심시간 같은 이런 휴게 시간에는 자유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인 업무를 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이트를 허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하기를 누르시게 되면요, 어떠한 요일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떠한 카테고리에 대해서 허용을 할 건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시간은 12시에서 1시로 점심시간으로 지정해 놓으신 다음에 점심시간에는 전부 다 모든 사이트에 대해서 접속이 가능하도록 예외 처리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와서 개별 설정이라고 있는데요. 개별 설정은 이제 특정 사이트에 대해서 허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11번가가 아까 차단이 되어 있었죠. 제가 다시 한번 차단으로 놓고 11번가를 다시 접속을 해 보겠습니다. 11번가가 이렇게 차단이 되잖아요. 하지만 개별 설정에서 추가를 누르시고 별표 사이에 11번가 주소를 입력을 하신 다음에 허용으로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11번가에 접속을 했을 때 차단이 안 되고 접속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별 설정에서도 반드시 별표 사이에 도메인 주소를 입력을 해야 되고요. 아까 파일 첨부 허용 URL 설정과 다르게 슬래시는 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도메인만 무조건 입력을 해주시고 슬래시는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빼주셔야 됩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웹사이트 접속 차단 정책까지 전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출력물 보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력물 보안이란 이제 인쇄를 못하게, 출력을 못하게 제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인쇄물에 대해서 회사 로고라든지 아니면은 뭐 관리자가 지정한 텍스트라든지 이런 워터마크가 찍히게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출력 정책에 가보시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활성화, 비활성화로 마찬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카테고리가 모든 문서와 개인정보 문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요, 모든 문서는 말 그대로 그냥 모든 문서고요, 개인정보 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어떠한 문서들을 개인정보 문서로 간주를 하겠냐라는 기준은 위쪽에 개인정보 문서 상세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요, 어떠한 정보들을 개인정보로 간주를 하겠냐 선택이 가능하고요. 뿐만 아니라 관리자가 지정한 키워드를 민감정보, 즉 개인정보로 분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번호랑 키워드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인쇄하려는 문서에 주민번호가 포함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키워드, 아래쪽에 등록한 질환지교 소프트라는 키워드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해당 문서는 개인정보 문서로 간주를 해서 정책상
요 개인정보 문서 카테고리 정책을 따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개인정보 문서를 출력 차단으로 해놓고 모든 문서를 워터마크로 해놨다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인 문서들은 워터마크가 찍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개인정보 문서 상세 설정에서 주민번호나 질환지교 소프트라는 키워드가 문서 안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해당 문서는 출력이 아예 안 되게 요 출력 차단 정책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서랑 개인정보 문서에 대해서 정책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출력 차단, 워터마크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는데요. 출력 차단은 인쇄를 했을 때 출력이 아예 안 되도록 막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워터마크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나 텍스트 워터마크가 찍혀서 나오도록 제어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사용 안 하면 그냥 평상시처럼 인쇄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 설정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마다 카테고리 정책, 즉 위에 정책을 따를 건지 아니면은 뭐 모든 문서 출력 차단, 개인정보 문서 출력 차단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모든 문서 워터마크, 개인정보 문서 출력 차단 등 개인마다 정책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개별 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출력물 보안 동작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면요. 제가 바탕화면에 인쇄 테스트라는 pptx 파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파일에 대해서 인쇄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프린터가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XPS로 대체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테스트 02라는 파일을 바탕화면에 인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테스트 02라는 파일이 인쇄가 되었고요. 열어보시게 되면은 지금 워터마크가 바둑판 형식으로 지금 찍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워터마크 같은 경우에는 왼쪽 하단에 출력 일시랑 뭐 프로세스 이름이랑 그 다음에 문서명 찍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명, 이제 PC명, 그 다음에 사용자명, 그 다음에 이제 IP 정보까지 다 찍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워터마크는 제어가 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출력 차단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출력 차단으로 설정을 해놓고 정책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해당 파일을 한번 인쇄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인쇄를 누르고 보시게 되면은 현재 프린터 설정에 문제가 있어서 인쇄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고, 우측 하단에 출력물 보안 정책상 인쇄가 불가능합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라고 나오면서 출력이 제어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출력 차단 그리고 워터마크에 대한 동작에 대해서 보여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왔을 때 사용자가 관리자한테 나 이 출력물을 인쇄를 하고 싶어, 아니면은 나 지금 이 파일에 워터마크 없이 출력을 하고 싶어 라고 요청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해당 기능은 출력물 보안의 승인 정책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승인 정책에서는 출력물 승인 설정과 워터마크 자동 승인이 가능한데요. 출력물 승인 설정에서 보시면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출력물 승인, 워터마크 해제 승인, 즉 인쇄가 차단이 되어 있을 때, 출력이 차단이 되어 있을 때 승인 기능을 사용을 할 거냐라는 의미고요. 워터마크로 설정이 되어 있을 때 워터마크 해제 승인을 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다 활성화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자가 마찬가지로 승인 알림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림을 받겠다라고 하면은 각 정책마다 ON으로 바꿔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승인 완료가 되었을 때 사용자 PC에 뜨는 팝업창 메시지를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내부의 정책에 맞게 문구를 수정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메일로 승인 알림을 받으실 관리자를 반드시 등록을 해 주셔야지만 해당 관리자한테 알림 메일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동작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인쇄를 했을 때 인쇄가 안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승인 요청하는 방법은 에이전트의 우클릭 눌러주신 다음에 출력 승인 요청이라고 있습니다. 출력 승인 요청을 눌러주시고, 출력물 보안 정책이 현재 출력이 차단으로 되어 있다, 워터마크 출력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라고 현재 정책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고 있고요.
승인 요청은 지금 출력 차단을 해제를 하겠다, 즉 인쇄를 하겠다 라고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시간 같은 경우에는 몇 분으로 요청을 할지 설정해 주시고 출력 사유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출력 사유를 저는 테스트로 입력을 한 다음에 요청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청을 보내게 되면은 관리자 페이지에 로그 조회의 승인 요청 현황 및 승인 내역에서 관리자는 요청 건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해당 건을 체크해 주시고 승인 완료 눌러 주시게 되면요, 사용자 PC에 메시지가 날아오게 됩니다. 메시지가 날아오게 되고 보시면은 출력 차단 해제 요청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라고 확인을 눌러 보시게 되면요, 승인이 완료가 됐고 언제까지 출력이 가능한지 일시를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파일을 다시 열어서 인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를 하게 되면은 아까 출력이 막혀 있었잖아요. 근데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분으로 요청을 보냈기 때문에 10분 동안 출력이 자유롭게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터마크 해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관리자 페이지로 돌아와서 출력 정책에서 워터마크 상세 설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터마크 상세 설정이란 관리자가 워터마크 이미지라든지 아니면은 텍스트 워터마크의 위치라든지 글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워터마크 이미지를 사용을 할 건지 아니면 사용 안 할 건지 온, 오프 설정이 가능하고요. 이미지 파일 같은 경우에는 우측에 써져 있는 것처럼 5MB 이하의 JPG나 BMP 이미지로 업로드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배율이라든지 투명도 설정이 가능하고요. 이미지 배치는 바둑판식으로 하면은 아까 앞선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의 이미지가 찍히게 되고요. 바둑판 형식으로 찍히게 되고, 위치로 지정하시게 되면은 아래쪽에 워터마크 이미지의 위치를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각도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을 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워터마크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워터마크 텍스트는요, 2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표시 항목을 지정을 할 건지 아니면은 관리자가 지정한 텍스트를 출력을 할 건지 설정이 가능한데요. 표시 항목 같은 경우에는 표시 항목 선택을 눌러 보시게 되면은 출력물에 표시할 항목들을 선택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출력 일시랑 문서명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순서는 이런 식으로 드래그로 변경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명을 뒤로 놓겠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서 당겨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우측 상단에 순서 적용을 눌러 주셔야지만 변경한 순서가 적용이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글자 크기라든지 텍스트 투명도 그리고 텍스트 위치 마찬가지로 바둑판식 설정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글자 색상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2랑 텍스트 3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관리자 지정 텍스트로 하시게 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시 문구를 관리자가 직접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설정한 문구가 출력물에 찍히도록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워터마크 상세 설정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PC 취약점 점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 취약점 점검이란 실시간 검사랑 예약 검사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국정원에서 권고하는 17가지 항목에 대해서 해당 PC가 안전한지 취약한지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 검사에 대한 보고서를 관리자는 받아서 보실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제어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정책 설정에 가보시면은 실시간 검사 정책 및 제어 설정 그리고 예약 검사 설정 2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2가지의 차이점은 실시간은 말 그대로 실시간으로 검사를 하는 거고요. 예약 검사는 특정 스케줄을 걸어놓고 해당 스케줄 시간에 동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실시간 검사 및 제어 설정에 들어가셔서 아래에 보시면은 17가지 항목에 대해서 점검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온, 오프가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지만 사용이 가능한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항목에 대해서 뭐 매뉴얼에 상세하게 나와 있지만 하나씩 조금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먼저 보안 업데이트 점검 쪽에서는 뭐 윈도우 운영체제의 최신 보안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백신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안티 스파이웨어 프로그램 아니면 개인 방화벽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신 한글 프로그램의 최신 버전 업데이트나 이제 어도비 아크로벳 리더 프로그램의 이제 최신 버전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윈도우 계정 보안 점검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즉 윈도우 PC를 키시게 되면요, 윈도우 암호를 입력을 해서 로그인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 암호의 안정성이나 변경 주기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호가 안전한지 아니면은 안전하지 않은지에 대한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거에 대한 기준은 아래쪽에 암호 안정성 정책에 대한 설정을 변경합니다. 기준을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의 변경 주기 같은 경우에는 변경한 지 90일이 넘어가게 되면 취약으로 나오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화면 보호기 점검입니다. 화면 보호기 점검은 화면 보호기가 현재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10분보다 짧은 시간으로 되어 있는지, 즉 화면 보호기가 설정이 안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은 10분보다 큰 시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취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공유 폴더 점검, 공유 폴더를 사용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로컬 PC에 공유 폴더가 하나라도 있게 되면은 취약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USB 보안 점검이라고 해서 USB 자동 실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USB 안에 있는 오토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게 되면은 취약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자가 지정한 USB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안전하고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은 취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점검에서는 뭐 PC 부팅 시 자동 실행되도록 설정된 프로그램 정보를 수집을 하거나 허가되지 않은 편집 프로그램 또는 허가되지 않은 프로그램 설치 정보를 수집을 하고요. 허가되지 않은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취약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요. 아래쪽에 실시간 제어 설정이라고 해서 이제 경기 데이터 지킴이 에이전트가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기능들이 모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뭐 윈도우 업데이트 설치 방법에 대한 설정을 변경을 강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정을 눌러 보시게 되면요, 이제 업데이트에 대해서 다운로드 및 설치를 할 때 알림을 알려주도록 강제로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동으로 다운로드하고 설치할 때 알림을 안내를 하도록 설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동으로 다운로드하고 관리자가 지정한 예약 시간에 자동으로 설치를 하게 강제로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시는 거는요, 윈도우 계정 보안 설정이라고 해서 암호의 안정성을 검사를 했을 때 암호가 취약하다, 안전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요, 강제로 암호를 변경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해당 검사가 돌게 되면은 가운데에 암호 검사창이 뜨게 되고 암호를 입력을 합니다. 암호를 입력을 했을 때 해당 암호가 취약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암호의 변경창이 발생을 하고요. 변경을 하기 전까지는 그 창에서 마우스가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변경을 해야지만 PC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 보호기 대기 시간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설정해서 지정한 시간으로 사용자 PC에 화면 보호기 대기 시간을 강제로 변경하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제어까지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17가지 항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실시간 제어에서 많이 사용하는 항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로그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실시간 검사 보고서를 눌러보시게 되면요, 현재 사용자 PC의 정보를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 계정이라든지 IP 주소, 맥 주소, OS 정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점검이 언제 실행이 됐고 보안 점수가 몇 점이다. 그리고 17개 항목 중에서 안전한 항목은 지금 8개고 취약한 항목은 8개다. 그 다음에 뭐 정보 수집 항목, 그리고 점검 실패한 항목은 몇 개다 정도의
정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 내려보시게 되면은 각 항목마다 점검이 진행이 됐으면 Y로 나오게 되고 점검이 실패했으면 N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점검 결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지 취약한지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PC 취약점 점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타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관리란 크게 IT 자산 관리, PC 사용 통계 관리, 인재 관리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IT 자산 관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 자산 관리란 중요한 게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관리가 가능한데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관리 현황에 와보시게 되면요. 현재 2083개 정도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상용 라이센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해당 라이센스에 대해서 몇 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어떠한 사용자가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지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지금 팀뷰어라는 소프트웨어가 한 개가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내에서 팀뷰어라는 소프트웨어를 만약 100개를 구매를 하셨다 하시면은 라이센스를 100개로 수정을 해 주시고요. 이 100개 안에서 몇 명이 설치를 했는지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를 눌러보시게 되면은 현재 질환지교 소프트라는 부서에 질환지교 테스트라는 사용자가 설치를 했다라고 아실 수가 있고요. 보시다가 우리 기업에서는 팀뷰어라는 라이센스를 100개를 구매했는데 예를 들어서 설치 인원이 101명이다. 그러면은 이 설치된 인원들 목록 중에서 이 사용자는 라이센스를 준 적이 없는데 설치를 했네 라고 하면은 체크를 해주시고 삭제 권고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해당 사용자 PC에 1시간 단위로 팀뷰어 프로그램을 삭제를 해라 라고 권고 메시지가 날아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 대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은 현재 2083개의 라이센스만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아래쪽에 정책 설정에 가셔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관리 정책에 가보시게 되면요. 에이전트가 깔려있는 PC에서 한 번이라도 실행된 소프트웨어들은 다음날 여기 목록에 리스트업 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관리 현황에서 관리할 라이센스들을 ON으로 해주시게 되면요. 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관리 현황 다시 가보시게 되면요. 아까 2083개에서 2085개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실 소프트웨어들은 이제 관리를 ON으로 해주시게 되면은 이 로그 조회 쪽에서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요, 하드웨어 현황 및 하드 변경 내역인데요. 말 그대로 하드웨어 현황에 대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의 어느 사용자가 PC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PC 이름은 어떤 것이고 모니터는 몇 개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아실 수가 있고요. 상세를 눌러보시게 되면요. 이 PC에 대한 윈도우 계정 정보, 맥 주소, CPU 정보, 램 정보, 하드디스크 정보 등 이렇게 PC에 대한 하드웨어 정보를 간단하게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좀 더 하드웨어 관리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설정을 누르신 다음에 이게 회사 제품인지 아니면 렌탈 하드웨어인지 체크를 해 주시고 장치의 종류가 데스크탑인지 노트북인지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이제 자산 번호나 모델명을 등록을 해주시게 되면요. 나중에 검색을 통해서도 쉽게 조회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현황 및 하드 변경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탭에 보시면은 하드웨어 변경 내역에서는 실제 이전에 사용했던 하드디스크 정보와 지금 현재 사용 중인 하드디스크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가 변경이 되었을 때 여기 기록을 보시면서 이제 하드디스크가 변경이 된 게 아닌지 확인이 가능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PC IP 사용 현황 및 변경 내역입니다. 이 탭에서는요, 현재 사용자의 IP 정보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C의 IP와 공인 IP를 이전 IP와 현재 IP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만약 변동이 일어나게 되면 현재 IP가 이전 IP로 되겠고 그 다음에 새로운 IP로 갱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자 PC에서 사용하는 IP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PC 사용 통계 관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웹사이트 접속 현황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이라든지 PC 활용 현황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는 기능인데요. 웹사이트 접속 현황을 눌러보시게 되면요. 지금 현재 로그가 없는데 이제 어떤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을 했는지를 보실 수 있는 기능은 아니고요. 부서마다 특정 사이트를 얼마나 접속을 했는지 사용 시간으로 통계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용자가 접속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특정 사이트에 해당 부서 인원들이 얼마 정도 사용을 했다라고만 아실 수가 있고요. 소프트웨어 실행 현황도 마찬가지로 특정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얼마만큼 해당 부서가 사용을 했는지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PC 활용 현황에서는요. 이제 PC의 활용률을 계산을 하는 건데요. 상세를 눌러보시게 되면은 활용 시간과 비활용 시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활용 시간 같은 경우에는요. 마우스나 키보드 입력이 있어야지만 활용 시간으로 간주를 하고요. 마우스랑 이제 키보드 입력이 20분 동안 없으면요. 그 이후부터는 비활용 시간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활용 시간, 활용 시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능이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재관리라고 해서 기업 내부 문서들이 유출되는 경우가 이직자 아니면 퇴사자한테서 많이 발생을 한다 라고 해서 있는 기능인데요.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취업 사이트 접속 내역, 즉 사람인이나 자코리아 같은 취업 사이트에 사용자가 접속을 하게 되면은 해당 로그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용자가 어떠한 사이트에 접속을 했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웹 검색 내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자가 지정한 금치거가 있어요. 그래서 지정한 금치거를 네이버나 구글,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요. 검색 기록에 대한 로그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문서 활용 내역에서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치거가 파일명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요. 해당 파일을 생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수정이나 변경을 한다거나 이런 행위가 발생을 했을 때 로그를 전부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타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관리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탑 7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매체별 차단 정책, 개별 설정의 관제 대상에서 제외는 어떤 정책인가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리면요. 관리자 페이지로 돌아와서 다시 매체별 차단 정책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체별 차단 정책에서 개별 설정에 가보시게 되면은 관제 대상에서 제외라는 컬럼이 있습니다. 이거를 체크를 하게 되면요. 말 그대로 관제 대상에서 제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어를 하지도 않고요. 허용으로 해놨을 때는 로그는 기록을 하잖아요. 근데 관제 대상에서 제어를 하실 경우에는 제어도 안 하고 로그도 기록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안 해주신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통 관제 대상의 제외보다는 허용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첨부 파일 반출 승인 완료 후 파일 첨부를 할 때 검사를 꼭 해야 하는 이유. 이거는 아까 제가 교육 중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승인 요청을 하고 승인 완료를 받은 파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사를 거친 다음에 반출을 하는 이유는요. 승인받은 파일에 대해 사용자가 내용을 변경을 할 수가 있잖아요. 변경을 하게 되면은 승인받은 파일하고 변경된 파일하고 다른 파일이기 때문에 그 해시 값을 비교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반출 가능 검사를 통해서 승인받은 파일과 나가기 직전의 파일에 대해서 해시 값을 비교한 다음에 일치하면 반출, 일치하지 않으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예외 설정에서 사용자 예외 온 시 로그가 남는지, 예외를 ON으로 하시게 되면은 로그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자 페이지에 돌아오셔서 매체별 차단 정책에 아래쪽에 공통기능 5번째 예외 설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질환지교 테스트라는 사용자는 정책에서 예외 처리를 하겠다라고 ON을 하게 되면요. 이제 로그는 기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로그가 안 남는 정책들도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은 매체별 차단 정책이나 파일 첨부 차단 정책의 예외 설정을 ON으로 놓게 되면 로그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자동 암호화가 걸린 파일을 다른 PC에서 열어볼 수 있는지.
제가 아까 앞선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암호화된 파일은 자기 PC에서만 이제 암복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PPT에 보면은 뭐 기술지원센터의 요청을 통해 암복화 범위를 같은 회사 에이전트로 확장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관리자 페이지로 가서 에이전트에 암호화 옵션 설정이라는 게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기술지원센터로 문의를 안 주셔도 관리자분께서 직접적으로 암호화 옵션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자동 암호화 수행 에이전트, 즉 자기 자리에서 암호화된 파일은 자기 자리에서만 열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암호화 해제가 가능한 건데, 이제 동일 회사 에이전트를 하게 되면은 동일 회사 에이전트가 깔린 PC에서 자유롭게 주고받으시면서 열어보실 수도 있고 수정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옵션 설정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공유 폴더 차단 시 네트워크로 연결된 NAS 서버나 파일 서버도 연결이 차단되는지. 공유 폴더 차단 정책은 앞서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사용자 PC, 에이전트가 깔려있는 사용자 PC에서 우클릭의 속성으로 들어가서 공유를 거는 행위에 대해서만 제어를 하지, 이제 NAS 서버나 파일 서버에 대해서는 연결을 차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접속 차단 정책 개별 설정에 하위 URL 주소도 제어가 되는지. 아까 웹사이트 차단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관리자 페이지에서 웹사이트 접속 차단 정책 개별 설정에서 특정 URL을 등록을 하신 다음에 차단으로 하든지 경고로 하든지 아니면 허용으로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 웹사이트 차단 정책의 개별 설정은 슬래시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도메인, 별표 사이에 도메인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반면에 파일 첨부 차단 정책의 파일 첨부 허용 URL 설정에서는 별표 사이에 슬래시를 인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뿐만 아니라 슬래시까지 다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에이전트 삭제를 안 하고 PC 포맷 시 재설치 방법은, 에이전트 삭제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맷을 하게 되면요, 에이전트가 지워지겠죠. 하지만 서버 입장에서는 해당 사용자가 에이전트가 깔려 있지만 통신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선 언급드렸던 것처럼 에이전트의 설치 현황 조회 쪽에 가보시게 되면요, 이 인증 시각이 갱신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일주일 이상, 2주일 이상 되게 되면은 인증 불가 페이지로 빠지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날려주셔야지만 재설치가 가능해요. 그래서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에이전트 삭제를 눌러주시게 되면요, 해당 사용자 정보가 날아가게 되고요, 그 정보로 뭐 포맷을 한 이후에 해당 PC에다가 다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경기 데이터 지킴이 관리자 교육을 모두 완료를 했고요. 굉장히 딱딱하고 뭐 지루한 교육이었지만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경기 데이터 지킴이 관리자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